25년 전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옐친이 사임하고 당신에게 권력을 넘기면서 러시아를 지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이 연말 질의응답을 방금 마쳤는데 전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이 모든 주제에 대해 직접 질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그리고 물론 국내 검열 문제까지 말이죠. 푸틴은 자신의 모든 실수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을 사과하는 데 쓴 것처럼 보였지만 이 질문이 그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했습니다. 러시아 군인에게는 군대에 입대하면 큰 보너스를 약속받았습니다. 그가 전선에 나가면 죽게 되고 가족은 약속받았던 어떤 것도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 가족 중 한 명이 푸틴을 전국 생방송에서 직접 대면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전사한 군인의 미망인입니다. 저희는 노보시비르스크시에 살고 있고 4살과 6살 두 아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현재 저는 전사한 군인의 연금이나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2024년 1월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해 12월 10일에 저는 사망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서들의 심사 기간을 단축해서 생계부양자 상실에 따른 연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크리스티나, 우선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큰 지연에 대해 당신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 씨의 경우에는 빠르게 해결될 것입니다. 푸틴이 말합니다. 실수였고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를 믿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에게 정당하게 주어져야 할 것을 푸틴에게 전국 방송에서 직접 호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속받은 것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같은 운명을 겪고 있는 수백만 명의 다른 러시아인들에게는 이런 지급 지연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푸틴이 만든 시스템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러시아는 자금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푸틴이 약속한 군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여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담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연말 방송에서 러시아인들이 푸틴에게 가장 묻고 싶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전체 회의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유럽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계속 자랑합니다. 하지만 질문들은 결국 그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외딴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는 석유와 가스가 아주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도로가 없어요. 도로도 좀 만들어주시고 음식도 좀 주세요. 그러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사과를 하죠. 그는 그 문제를 곧 해결하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질문들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그의 발언을 먼저 공유하고 싶습니다. 최전선에서는 푸틴에게 침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73세 나이, 에도 그는 여전히 그동안 계속해왔던 같은 쿠폰스크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도시가 러시아의 통제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심지어 러시아인들조차도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발언을 살펴보고 이후 러시아인의 반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르키우주 잘 알려진 것처럼 하르키우 지역에서 쿠피안스크 시는 몇 주 전에 우리 통제해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대가 그곳 도시를 통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들이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콜강 좌안에 있는 집단을 소탕하고 또 다른 정착지, 사실상 교차역인 쿠피안스크 오즐라보이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포위된 집단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15개 대대입니다. 이미 이 점 말씀드렸습니다. 3,500명의 인원입니다. 3,500명의 인원입니다. 그가 쿠폰 질문에 답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질문을 보내서 그 질문이 대형 스크린에 보여졌습니다. 정말로 아주 큰 스크린이었어요. 마치 축구 경기장만 했죠. 이 스크린에서 푸틴은 쿠피안스크에서 온 질문을 분명히 봤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즉
우크라이나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도시 전체를 장악했다고 거짓말하나요? 이것이 푸틴을 포함한 모두가 본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온라인으로 보는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도 푸틴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논평을 한번 보시죠. 러시아 분석가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군인 15개 대대를 포위했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꼬며 말합니다. 진실된 보고는 오직 푸틴에게서만 온다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이는 매우 도덕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푸틴이 평화 협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모든 죽음의 책임이 그의 손에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이것이 그의 대답입니다. 들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상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제안을 거부하신다면 2026년에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실 겁니까? 저희는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저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2014년에 일어난 쿠데타, 반헌법적 쿠데타, 무장 쿠데타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예프 정권 수뇌부가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있는 자기 국민들을 상대로 전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분리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공화국의 자치와 독립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임을 당하고 민스크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후 우리는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쟁은 키예프 정권이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갈등을 끝내기 위해 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그가 이 일에 대해 꽤 진지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앵커리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중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합의했고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근거가 없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예비 회의에서 우리에게 제안이 있었고 우리는 몇 가지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앵커리지에 왔을 때, 앵커리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제안된 이 타협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거부하거나 거절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근거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완전히 우리의 서방 소위 상대방들, 특히 키예프 정권의 수장들과 그들의 유럽 후원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내부, 특히 러시아인들의 생활 수준에 조금 더 집중해 봅시다. 러시아인 한 명이 질문했고 그 질문이 대형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질문은 이랬습니다. 왜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파푸아 뉴기니의 원주민과 같은 파핀족보다 더 열악하게 사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생활 수준이 원주민보다 더 열악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또 다른 댓글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기 전에 간략히 맥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다이렉트 라인입니다. 러시아인들은 푸틴과 소통하는 다이렉트 라인이 있습니다. 한 질문에서는 이것이 다이렉트 라인이 아니라 서커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장면이 대형 스크린에 비춰졌고 카메라들도 그 대형 스크린을 비추고 있었지만 곧바로 화면이 다른 곳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내에서 푸틴의 정당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당은 통합 러시아당간으로 러시아의 생활 수준과 삶에 관한 질문을 다뤘습니다. 또한 질문은 이 정당이 계속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국내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데도요. 러시아 선거는 허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러시아인들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내 국가 방위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 생각엔 로스모다르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내에 있는 이 기관은 왓츠앱, 유튜브, 스냅챗, 로블록스 같은 많은 해외 기술 플랫폼을 금지해왔습니다.
이 기관이 전국 인터넷 장애 배후입니다. 이제 일부는 푸틴에게 이 기관을 직접 금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행히도 푸틴은 그 질문을 조심스럽게 회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모든 금지 조치의 배후가 누구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브리티시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기자 스티브 로젠버그가 큰 질문을 던집니다. 제 생각에 그는 러시아에서 푸틴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는 매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데 올해도 역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스티브 로젠버그. 러시아의 미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의 러시아와 국민들을 위해 당신이 계획하고 건설하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미래에는 공적인 존재가 공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합법일까요? 이런 미래에 있어서 당신은 내부나 해외에서 적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까? 이런 미래에도 휴대전화나 모바일 인터넷이 끊길 수 있을까요? 새로운 특수 군사 작전이 있을까요? 아마도 러시아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언젠가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실 러시아의 모든 권력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 말은 미래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계속될지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과 의견이 다른 행동을 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처벌하게 될까요? 외국 대리인에 관한 법을 비판받고 있다는 거 아시죠?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법은 미국의 여러 주에 존재합니다. 20세기 30년대에 도입된 법이에요. 이 모든 법들, 미국 법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엄격합니다. 징역형까지도 부과될 수 있는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푸틴이 방금 한 말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서방 국가들도 푸틴이 말한 외국 대리인 법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러시아 내에서의 그것과는 많이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법이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많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외국 자금이 있거나 정치 로비에 관여하고 있다면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은 발언을 금지하지도 않고 언론인이나 예술가, 비정부 기구에 딱지를 붙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미국 비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봐요. 외국 자금을 받으면 그건 반역입니다. 이 법은 로비스트이거나 정치적으로 관여해 외국 자금을 받으면 이를 정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법과 관련해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 법은 정치적 로비에 관여된 사람들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당신이 기자이든 유튜버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외국 자금 수령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 푸틴이 외국 대리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을 비판하면 그는 외국 대리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리고 크렘린 내부의 부패를 조사하면 당신은 확실히 외국 대리인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법이 외국 자금 공개가 아니라 주로 비판을 침묵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러시아에서 외국 대리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여기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당국이 당신의 은행 계좌를 표시하고 당신의 모든 결제 내역을 항상 감시합니다. 또한 외국 대리인이라면 고용주와 행사장 모두 당신과 일하거나 행사를 열고 싶어서 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점은 일반 러시아 시민들보다 세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푸틴에게 외국 대리인으로 낙인 찍히면 사실상 2등 시민 취급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번 강조할 점은 외국 정부나 단체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도 외국 대리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푸틴을 비판하면 그는 당신을 외국 대리인이라 부르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다시 푸틴의 답변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새로운 특수 군사 작전이 있을지 물으셨죠? 아니요, 작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이익을 존중하며 우리의 이익을 지켜준다면 우리가 항상 여러분의 이익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비열한 속임수를 쓰려고 한다면
나토의 동진 확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나토의 동진 확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죠. 1인치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직접 인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안보 이익을 그냥 무시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속였어요. 물론 당신 개인이 아니라요. 하지만 서방 인사들이 오늘날의 상황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요. 그들은 항상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당신은 여기서 여러 해 살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당신도 그걸 이해하고 있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로 유럽을 공격할 건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현재 나토 사무총장인 네덜란드의 전 총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덜란드에 자주 갔어요. 그리고 그는 똑똑하고 영리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효율적이죠. 그는 예전에 효율적인 총리였고 네덜란드의 경제도 좋은 상태예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의 공로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는 지금 터무니없는 말을 해요. 왜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고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싶어 해요. 글을 읽을 수 있나요? 방금 새로운 전략을 읽었어요.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이 나토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가이자 창립자이며 주요 후원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자금과 군수품, 장비, 무기들도 미국에서 제공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미국의 전략, 즉 안보 전략이죠. 러시아는 적이나 목표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와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요? 그 사람은 글을 읽을 줄 아나요? 당신은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도록 러시아에 반감을 갖게 만들고 있어요. 동시에 나토의 주축 국가들은 우리를 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글쎄요, 저는 그들의 전문성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의 문제는 사람이거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영상에서는 유튜브가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에서 제외하거나 제한을 걸곤 하네요.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중단됐어요. 드론 공격이나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도 광고주에 부적합해 영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비즈니스 베이식스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제약 없이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으시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 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이나 화면의 QR코드 스캔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